네. 이제 오늘 그 논어 저희가 공부하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다 계셨던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복습은 안 하고요. 중간 점검차 첫 번째 이야기에 첫 번째 시간에 나왔던 스프링팍 이야기를 잠깐 중간 점검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프링팍 이야기 다 아시죠? 예. 네, 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근데 스프링팍이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일단 스프링팍이 누군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예. 스프링팍이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주변에서 다 달리니까 진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밑에 풀이 넘치는데 풀도 안 먹으면서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정말로 숨만 쉬고 달리고만 있어요, 지금. 지금 숨이 헐떡헐떡 거리면서도 달리고만 있어요, 지금. 지금 미치겠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스프링팍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왜 나 바빠? 그러고서 이제 딱 끊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유학 간 스프링팍인 거예요. 유학 간 친구 스프링팍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바빠도 잠깐 시간을 내서 받아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달리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유학 간 스프링팍이 내가 이상한 걸 봤다. 내가 굉장히 이상한 애들을 봤다. 우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얘네는 더 이상한 애들이다. 그리고서 자기가 지금 프랑스에 유학을 갔는데 프랑스에서 굉장히 이상한 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애 얘기를 해주는데 달리던 스프링팍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얘는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빠져들어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에 갔더니 이름도 요 스프링팍이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름을 다 외우진 못하겠는데 무슨 앙리라고 하는 무슨 학자가 있대요. 무슨 앙리 뭐 이런 학자가 있대요. 근데 이 학자가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가 연구하는 걸 옆에서 자기가 이 어시스트 정도를 했나 보죠. 스프링팍이 유학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금 연구하는 걸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연구를 하고 있냐면 날파리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얘네는 진짜 우리보다 더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날파리를 딱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날파리가 불빛 근처에 막 모여들죠. 지금 여기 조명 있잖아요. 조명 있으면 조명 근처에 만약에 지금 밤이다 그러면 막 모여듭니다. 그러면 막 날아다니죠. 일정한 규칙이 있이 나를까요? 규칙이 없이 나를까요? 규칙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규칙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으니까 제가 말했을까요? 이 앙리는 이 궁금한 거예요. 날파리들이 이렇게 나는데 얘는 어떤 기준으로 날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관찰을 했답니다. 관찰을 한참 동안 하고 나서 한참이라는 게 몇 시간이 아니라 한동안 하고 나서 그래서 결론을 내기를 이 날파리들은 일정한 규칙성 있는 비행을 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대요. 원칙과 규칙은 다른 겁니다. 규칙은 일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날아야지 규칙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없대요. 근데 한 가지 원칙은 가지고 있대요. 이 원칙은 뭐냐면 날파리가 딱 깨어나죠. 그러면 딱 깨어나가지고 잡아보세요. 잠에서 딱 깨요. 잠에서 깨자마자 눈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그러면은 정신도 좀 차려야 되고 눈도 좀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눈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볼 때까지 기다리다가 딱 보면은 보이는 순간이 있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발견하는 날아다니는 친구 있죠. 네. 그 친구 뒤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을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죠. 네. 그럼 또 잠깐 혼란스러워 하겠죠. 길 잃은 자들이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아, 이 친구다 그러면 그 친구를 또 따라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눈에 띈 날파리를 쫓아 날아다닌다. 이게 하나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요 앙리가 짓궂어요. 어떻게 짓궂냐면 날파리들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먹이 찾아 날아다니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이 찾아 날아다니는 줄 아는데 이 날파리들은 그냥 앞친구 따라 날아다니는 건데 이 앞친구 따라 날아다니는 원칙이 더 강한지 아니면 식욕이 더 강한지를 실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날아다니는 데다 그 밑에다가 날파리들의 먹이를 딱 뒀대요. 먹으러 내려올까요? 아니면 계속 날아다닐까요? 그렇죠. 계속 날아다니다가 굶어 죽는데요. 스프링팍이 이걸 보고 야 얘네는 우리보다 더한 애들이다. 얘는 진짜 우리보다 더한 애들이다. 어떻게 아무런 삶의 목적이 없이 앞날파리만 쫓아 날아다닐 수 있지? 예? 이거 아무리 그래도 먹을 것도 안 먹고. 물론 스프링팍이 유학 정도 간 스프링팍이면 지금 자기들의 삶에 굉장히 이상한 점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겠죠. 스프링팍이 달리느냐고 자기들도 풀 안 뜯어먹고 달리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다 같이 지금 저쪽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스프링팍 무리를 어떻게 해볼까 하고 유학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가지고 보니까 이 날파리들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날파리들한테 내가 조언을 좀 해줘야겠는데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 이 날파리들에게 내가 뭐라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조언을 해줘야 할까요? 해줘야죠. 안 해주고 그냥 두실 거예요? 아니 본성에 따라서 사는 거죠. 본성이 아니에요. 본성이 아니에요. 일단 먹으라고. 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노너 그리고 불교 군자 보디사타를 보면서 내가 스프링팍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스프링팍의 무리에 있으면 지금 이대로 달리면 저기 떨어져 죽어요. 다 떨어져 죽어요. 근데 벗어나려고 그러면 깔려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벗어날 확신도 없어요.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 확신도 없어요. 왜? 엄마도 뛰고 아버지도 뛰고 선생님도 뛰고 친구도 뛰고 그 전에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도 다 뛰었대요. 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지금 그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에도 일로 뛰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전부 다 뛰어야 된다고 나왔어요. 떨어져 죽든 말든 뛰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지금 그것들을 보니까 저기 분명히 떨어져 죽을 거는 같은데 확신이 들질 않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옆에서 글로 계속 뛰면 죽으니까 밖으로 벗어나자라고 얘기만 해주면 벗어날 수 있겠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도저히 확신을 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두려워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프링팍 A, 내가 A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 노너 10강을 통해서 이루어질 문제의식, 꿰뚫는 문제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붓다와 공자는 다른 결론을 냈다 그랬어요. 붓다는 거기서 벗어나라 그랬어요. 그냥 그 스프링팍 무리에서 일단 벗어나라. 그 스프링팍 무리에서 일단 벗어나라라고 하는 선택을 하셨고요. 공자는 그 스프링팍 내에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스프링팍 무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일단은 그래도 좀 답을 정리를 해볼까요? 답을 정리를 해놓고 오늘의 문제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렸어요. 목소리가 그런가요? 목소리가 안 그런가요? 아, 그래요? 이런 거 안 좋아요. 아프면 아픈 티가 나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거의 안 아팠어요. 근데 한 번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한 번 딱 아팠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도 열이 한 40도쯤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조퇴를 시켜달라 그러는데 멀쩡해 보인다고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이러는 거 안 좋아요. 아프면 아픈 티가 나야 되는데. 자, 스프링팍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팍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스프링팍이 공자님의 말씀인 논어를 공부를 좀 해보고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들을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 부처님 말씀에 대한 건 나중에 하고 논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났어요. 뭐라고 났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쭉 달리고 있는 그 무리에서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벗어나려면 다칠 것 같아요? 안 다칠 것 같아요?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몸과 마음을 운동을 좀 했어요. 몸도 운동을 좀 잘했어요. 그래서 더 건강해졌어요.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이제는 정말로 확신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그때 볼 때는 벗어나는 게 있어가지고 처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게 보이겠죠? 다른 방법들이 보이고 다른 관점들이 보이겠죠? 지금 다른 관점이 보일 때까지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 논어에서 이 스프링팍이 받아들였냐면 첫 번째는 호학과 시습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냐면 인해져야 된다라고 배운 거예요. 사람이 좀 인해져야 사람이 아니죠. 스프링팍이 좀 인한 스프링팍이 되어야 된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근데 인해지기 위해서 뭘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냐면 호학과 시습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호학이라고 하는 건 배우는 거죠. 그리고 시습이라고 하는 건 익히는 겁니다. 호학과 시습을 통해서 인해져야 되는구나. 인해져야 이 몸과 마음이 강해지니까요. 공자가 추구했던 6가지 학문이 있는데 그 6가지 학문은 한 군데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예악이라고 하는 건 감성을 개발하는 것이고 예악이라고 하는 건 감성. 그 다음에 사어라는 것, 화살 쏘는 것, 그 다음에 말 타는 것, 이거는 문무 중에 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수라고 하는 것, 글 쓰는 것, 그 다음에 숫자 계산하는 것, 이거는 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인적인 교육 6가지 학문을 배우도록 스프링팍한테 권했더니 그러면 몸과 마음을 열심히 잘 닦는 거구나. 그래서 잘 닦아가지고 인해져야겠다. 호학과 시습을 통해서. 첫 번째 이런 결론이 났어요. 두 번째는 혼자서 호학하고 시습하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붕당을 만들어야 돼요. 나와 뜻을 함께하는 붕당을 만들어야 돼요. 붕당을 만들어서 나와 뜻을 함께하는 존재들과 이 무리를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배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왜냐면은 공자는 이 스프링팍 달리는 무리 안에서 뭔가 해결해 보기를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해결하려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기 가면 낭떠러지다. 죽는다. 우리 다 같이 벗어나자. 근데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듣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네.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성질이 날 수가 있죠. 아니, 저기 스프링팍에 보면 줄마다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총 리더가 있죠. 나를 총 리더를 좀 시켜주면 방향을 바꾸겠는데 나 정도면 총 리더를 할 만한데 아무도 자기한테 투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승질이 나죠. 승질이 나는 게 없는 경계에 이르면 그거를 군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하기편의 첫 번째 구절을 딱 보고 스프링팍이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 호학과 시습을 통해서 나를 개발해서 인해져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나 혼자 인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친구들과 붕당을 이루어가지고 뜻을 함께 해서 함께 인해져야 되는구나. 세 번째는 진짜 인해졌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화내지 말고 내가 할 일을 꿋꿋이 잘 하면 되는구나. 세 번째까지 잘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기 혼자 벗어나는 거면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벗어나는 게 목적이면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힘이 충분히 생겨가지고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함께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고 싶으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어떤 정치적인 면 있죠. 자, 정치라는 게 뭘까요? 세력화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는 저기 국회의원 돼가지고 하는 거 그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대1로 할 때 정치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1대1은 정치가 아니에요. 1대1은 관계예요. 근데 3명만 되면 어쨌든 2대1이 되게 되어 있죠. 3명 이상 모였을 때는 관계를 딱 맺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 내가 가진 의견이 옳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정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3명 이상 모였을 때의 관계는 정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치가 정치판에 가가지고 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직장 다닐 때도 사람이 3명 이상이면 정치가 있는 거고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하고 있을 때 3명 이상이 있으면 정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관계 속에서 이 정치입니다. 정치. 그 관계를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 혼자 벗어날 거면 호학하고 시습하고 그리고 붕당 만들고 남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근데 정말로 이 스프링팍의 무리를 바꾸고 싶으면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남이 나를 알아줘야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자의 삶은 굉장히 이중적이라 그랬어요. 왜 이중적이냐면 현실 속에선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공자는 정치를 엄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50대 후반이 돼가지고 노나라에서 집을 나가버리시잖아요. 14년 동안 유랑하십니다. 14년 동안 유랑을 했었던 이유는 내 정치를 써먹어줄 곳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아무 곳에서도 공자를 써먹지 않았죠. 공자를 써먹지 않았었던 이유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공자의 사상이 왕의 입맛엔 잘 안 맞아요. 왕의 입맛에는 잘 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자의 사상을 보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원했지만 실패했어요. 공자는. 근데
그러면서도 순수 학문, 붕당을 형성하고 많은 이들에게 주공의 문화, 이 은나라 주나라 했을 때 주나라의 문화를 전달하는 그 이상적인 것과 현실 속에서의 정치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후년 노년기 돼서야 결론이 난 거예요. 왜? 아무도 안 써주니까. 마지막 3년에 삼천제자를 만들면서 자신의 사상을 이제 거의 완성시키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정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요. 스프링팍이 나 혼자면 수신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몸과 마음을 잘 닦아서 내 힘이 커지면 스프링팍 달리다가 옆으로 뛰쳐나가도 좀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안 다칠 수도 있죠. 그래, 나 혼자 살겠으면 그냥 나가버리면 되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을 지금 설득해야 되니까 이제 정치의 문제가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공자는 어떻게 정치하라고 했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편이 이제 지나갑니다. 하기편이 벌써 끝나는 거고요. 이제는 위정편 들어갑니다. 위정편. 근데 위정편 제 1장부터 5장까지가 공자의 명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자가 했었던 명언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명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정치를 하되 덕으로서 한다는 것은, 자, 일단은 그 공자는 덕치를 주장했습니다. 덕으로서 정치하는 것, 덕치를 주장했어요. 근데 공자 이후에 이 제자 백가, 제가 백가가 쭉 나오죠. 근데 요 백가의 사상 중에서 실제로 중국을 통일한 나라 진나라는 어떤 정치 사상을 자신들의 사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덕칠까요? 아니면 법칠까요? 진나라 요 진시 황제에 대한 영화들이 참 많은데 이영걸 나오는 영웅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장면이 가장 명장면으로 꼽히는 게 마지막 장면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화살을 딱 쏘잖아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는데 이 영웅 이영걸이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들어갔다가 진시 황제가 나라를 통일하고 통일국가를 만드는 게 대의에 어울린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암살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해요. 그러면 암살을 하러 들어갔지만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도 포기를 했죠. 그러면은 진시 황제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을 마음을 잘 교화를 해서 좀 데리고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나를 사실상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살려주고 싶어요, 안 살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국가에서는 살인미수기 때문에, 특히 황제에 대한 살인미수기 때문에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래서 법에 따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왕도 개인 감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웅을 살려보내지 못하고 수많은 명사들이 활을 쏴가지고 그 영웅을 죽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에 남는 명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그 영웅이 화살이 이렇게 한 수천 발이 이렇게 화살이 날라오는데도 화살이 딱 날라왔어요. 그럼 딱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죽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화살을 딱 맞고 나서 그 뒤에 화살 자국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영걸의 그 화살 맞고 남은 자국을 딱 보니까 전혀 두려움 없이 꼿꼿하게 맞아가지고 그 화살을 맞아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요. 대의를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명장면이고, 두 번째는 진시 황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법치국가에서는 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치예요. 덕치와 법치는 다른 거예요. 법치가 있습니다. 왜 법치를 예로 들었냐면 이 공자로부터 시작되는 그 제자 백가 사상들 춘추 전국시대를 끝내는 이 진시황의 통일국가에서 법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법치가 사실상 그러면 성공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중국은 법치와 덕치 사이에 이 긴장과 갈등 속에서 정치를 이루어 나갑니다. 어떨 땐 법치에 더, 어떨 땐 덕치에 더. 이렇게 끊임없이 두 가지가 이 균형을 이루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국이 그랬으면 일본도 그랬을 거고, 일본이 그랬고 또 한국도 그랬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동양 삼국에서 보면은 법치와 덕치 사이에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예로 들은 겁니다. 근데 공자는 뭐를? 덕치를. 자, 이 덕치를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에요. 덕치를 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되 덕으로서 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 먼저 아세요? 네. 북두칠성. 북두칠성 말고요. 북극성. 제일 밝은 거. 제일 밝은 거. 그 제일 밝은 북극성 있죠? 자,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북극성이 뭐 특별히 주변 별들한테 뭘 하라고 막 얘기를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도 나머지 별들이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도는 것과 같다. 공자가 보기엔 그랬다라는 거예요. 계절이 지나가는데도 북극성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 별들이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공자는 뭐든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을 배우는 것도 좋아했겠죠. 하늘을 보고 이렇게 관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에는 뭐 우리 얘기했었던 북두칠성부터 시작해서 뭐 카시오페아 여러 가지 별자리들이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계절에 따라. 근데 북극성은 그 자리에 있는데 나머지 별들이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도는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황제나 왕을 나타낼 때 북극성을 황제나 왕으로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덕치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억지로 주변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안 하면은 큰일 난다라든지 아니면 혼낸다든지 억지를 활용하지 않아도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는 북극성의 빛에 감화돼서 그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그 주변을 맴돌면서 다스려지는 모습, 그 모습을 덕치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비유인데 우리가 지금 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는 한가?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현실적인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정치판에서 사나요, 안 사나요? 살고 있죠? 네. 자, 집에 가시면은 가족이 몇 분이세요? 벌써 정치죠. 그 가족에서 지금 중심이 누군가요? 한 명인가요? 아니면은 또 좀 경쟁 상대 없어요, 지금? 아, 예. 아, 지금 이러면은 정치의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독재. 예. 지금 독재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럼 다른 분 또 누가 있을까요? 두 분이시죠? 네, 저는 관계예요. 아, 두 분이시면 또 관계고. 아, 그러면은, 저희 직장 가시면. 직장이요? 네. 거기는 많이 있죠. 직장을 딱 가면은, 근데 직장 가면 재미가 없는데? 자녀들 이야기로 그냥 해볼게요. 자녀들 이야기로. 정치예요. 자녀까지 가면. 자녀의 이야기로 하면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녀를 다스림에도 이 덕치와 법치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해야 돼요. 예. 덕으로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법으로 다스릴 것인가? 맞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줄다리기에 실패를 하면 교화가 안 돼요. 자, 덕으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제용어로 바꾸면
제가 가진 용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제가 저기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 가가지고 행복한 지도자 강의할 때 썼었던 이 일화인데요. 여름이 되면 행복한 절에는 아이스크림이 엄청 들어와요. 엄마들이 아이스크림을 엄청 사다가 저기 바깥에 있는 냉장고에다가 왜 한 번 사올 때 이만한 팩에다가 막 사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다 막 넣어놓으시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자유롭게 꺼내 먹어요. 자,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자유롭게 꺼내 먹으라고 두면 밥 안 먹고 아이스크림 10개씩 먹나요, 안 먹나요? 먹죠. 아이스크림 10개 먹고 배불러가지고 밥을 못 먹죠. 예. 그러면 건강에 좋나요, 안 좋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규칙을 정했어요.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3개 이상은 먹지 말아라. 좀 관대하게 정했죠? 예. 그러면 애들이 3개 이상 안 먹을까요? 먹는 애가 있을까요? 있어요. 대부분 3개 이상 먹지 말아라 그러면 관대하게 정해줬기 때문에 3개 먹고 더 이상 안 먹는데 3개 이상 먹는 애가 꼭 있어요. 근데 3개 이상 먹을 때 이런 장면을 본 거예요. 어떤 장면을 봤냐면 주변을 이렇게 자꾸 살펴봐요. 이 어린 버부인데 냉장고 앞에서 딱 가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살펴봐요. 아는 건 아니까. 그리고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을 열고 저쪽 딱 뺏어가지고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자기가 3개 이상 먹는 게 반칙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건가요?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장면을 지금 봤어요. 지금 법부님이 보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결정을 못하게 써가지고 일단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날 저기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봤더니 또 걔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야, 쟤는 도대체 몇 개째냐? 그러니까 지금 한 7개째 먹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7개째래요. 부스럭부스럭 거리고 있어요. 지금 부스럭부스럭 거려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하나를 뜯어가지고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순간에 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과 법으로서 다스린다 이 관점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달라질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못 먹게 하고 혼내야 될까요? 아니면 먹으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못 먹게 하고 혼내야 될 것 같아요. 7개! 7개니까 아니 3개도 아니고 7개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 먹게 못 먹게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못 먹게 하고 혼내실 거예요? 혼내야죠. 혼낸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스님들은 또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님들은 딜레마가 없어요. 스님들은 딜레마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남의 집 아이면 굉장히 딜레마가 있어요. 남의 집 아이면.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아이들은 그런 순간에 혼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 그냥 뭐 스님들이라고 해보죠. 큰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아이가 어린이 법회 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때 혼내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오나요, 안 오나요? 이 아이 다음 주에 안 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뺏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고 그냥 두면 절집에서조차 3개 먹는 걸 못 지켜가지고 훔쳐먹는 것처럼 눈 옆을 이렇게 돌리고 몰래 가가지고 구석에서 먹고 절집에서조차 이런 습관을 들이고 그걸 알면서도 그냥 묵인해주면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인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다른 데서는 더 만용을 부리겠죠. 네. 그러면 그냥 두면 그렇게 되고 법치로 딱 잘라서 하면 인연이 끊겨요. 인연이 끊겨요. 우리가 지금 이 속에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자녀를 양육을 하실 때, 자녀하고 함께 사실 때 항상 일어나는 상황일 거예요. 항상 일어나는 딜레마. 법치로 다스릴 것인가? 법치로 다스릴 것인가? 그리고 이런 딜레마는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항상 있었어요. 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덕치 좋은 거 알겠다. 덕으로 다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근데 현실 속에서 그게 가능하냐. 현실 속에서 지금 당장 도둑질해서 왔는데, 지금 당장 살인했다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왔는데, 이 사람들 덕으로 어떻게 다스릴 거냐. 그 애매한 거 가지고. 그렇기도 하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덕치가 안 좋은 건 아니죠. 덕치가 훌륭한 거죠. 예.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니까 법치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아주 중요한데, 교육 효과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덕치의 관계는 뭐냐면요. 교육이면 그냥 간단하게 스승과 제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스승의 위치죠. 예. 그리고 자녀가 제자의 위치 맞죠? 예.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라고 볼 때 스승과 제자 간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애가 있어야 돼요. 아끼는 마음. 스승은 제자를 사랑해 줘야 되고 제자도 스승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도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애 말고 왜라고 하죠.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스승이 제자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제자는 스승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교육 효과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이쪽으로 치우쳐요. 사랑하기만 해요. 그러면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가 돼요. 친구 관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말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하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치우치면 굉장히 말은 잘 들어요. 근데 억지로 듣는 거죠. 예. 억지로 듣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엔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치우치면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관계가 지속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사람마다 스승의 성향이 다르죠. 어떤 스승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스승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이쯤에서 균형을 맞추면 되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이쯤에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치우쳐버리면 교육 효과는 없어진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덕치하고 법치가 있는데 자, 덕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이 덕치하고 법치는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자, 법치는 현실적인가요? 아니면 이상적인가요? 현실적. 법치는 현실적이죠. 예. 그럼 덕치는 이상적이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덕치는 먼저 이거 해보죠. 법치는 다스리는 데 유리할까요? 교화하는 데 유리할까요? 그럼 덕치는 교화하는. 교화하는 데 유리하겠죠. 예. 자, 또 덕치하고 법치 중에 뭐가 장기적인 안목인가요? 덕치. 덕치는 장기적인 안목이에요. 예. 근데 법치는 장점이 뭐냐면 직효성이 있어요. 곧바로 잘해요. 곧바로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뭘 쓸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뭘로 하시겠어요? 덕치를 배우시겠어요? 법치를 배우시겠어요? 덕치를 배우면 오래 갈 것 같아요. 덕치를 배우시겠어요? 그럼 속이 터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덕치는. 네, 부지불온이 있어야 돼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얼굴이 뜨거워지면 안 돼요. 그럼 천중정 부모님은 덕치 법치 뭐 하실래요? 맨날 힘들어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선택해 보세요. 지금은 법치예요. 지금은 법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무여스님은 뭐 하실래요? 두 개를 섞어서. 아, 예, 좋습니다. 저는 이런 애매한 대답이 좋아요.
덕치하고 법치가 균형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덕치와 법치의 그릇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덕치와 법치의 그릇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불교용어로 바꿔볼게요. 덕치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자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법치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법치를 하는데 자, 학생들이 선생님을 속어로 뭐라고 부르죠? 쌤이라고 하나요? 그건 속어가 아닌데. 그거는 앞에 있을 때 쌤이라고 하고 본인들끼리 있을 때 담탱이 이렇게 부르죠? 왜 담탱이라고 불러요? 담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탱이라고 부르는 이유.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 제가 물어봐요. 20대 초반에 남자아이들이 오는 그 군대에서 부모님 존경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초반에 손을 꽤 들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요. 자, 부모님이 멘토인 사람 한 10분의 1로 줄어요. 한 10분의 1. 부모님을 존경해서 부모님처럼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한 10명 중에 1명꼴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개적인 자리니까.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기준이 없다라는 거. 왜 선생님을 담탱이라고 그럴까요? 기준이 없어 보여서 그래요. 기준. 이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체벌을 했죠. 요즘은 체벌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체벌할 때의 순간으로 가볼게요. 체벌과 폭력의 차이가 뭘까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 상대방에게 더 확 와닿는 게 있어요. 동일한 기준인데 그게 뭐냐면요. 기준을 가지고 하면 체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려서 하면 폭력이에요. 이건 부모님이 아이들을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이들을 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안 때리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때리라고 얘기를 해요. 10세 이하에는 좀 많이 맞아야 된다. 10세 이하에는 좀 맞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직적 관계를 안 배우고 나가가지고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좀 맞아서라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10세가 넘어가면은 더 이상 안 때리는 게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규칙으로 다스리는 게 좋은데 때리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준을 가지고 때리면 아이들도 납득을 합니다. 왜냐? 인식이 되니까.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잘못을 했을 때 자기가 혼난다라고 하는 게 인식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감정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아이들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신고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 미국처럼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교육을 위해서 나를 때린다?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중에 약간 좀 그 체벌 변태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물어뜯고 막 꼬집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은 일단 기준이 이상하죠. 예. 그리고 그런 분들 말고 막 승질 나가지고 막 때리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감정 조절에 실패했죠. 기준이 없거나 감정 조절에 실패하거나 이러면 아이들은 어른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보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보다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해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 기준이 뭐냐면은 그 안에 숨어 있는 건 요 법치에는 아주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지혜의 측면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덕치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비의 측면인 거예요. 자비와 지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덕치를 할 것인가? 법치를 할 것인가? 사랑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두려움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자비로울 것인가? 지혜로워야 되는가? 끊임없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경전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제가 강의를 할 때 특히 자주 등장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어떤 대왕이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번 주에 강의하는데 이쌤이 졸았어요. 이쌤이 졸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있잖아요. 그거 좋은 거 그랬더니 제가 말하는 걸 딱 맞췄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부탄 이야기예요. 부탄. 살기 좋은 나라 그랬는데 졸다가 딱 맞췄어요. 부탄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거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시다가 이걸 맞추지? 오늘은 주무시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딱 맞추셨어요. 파세나디 대왕. 자, 파세나디 대왕의 일을 한번 해볼게요. 파세나디 대왕이 그때가 언제냐면 80세일 때였어요. 80세. 파세나디 대왕이 80세인 날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파세나디 대왕이 죽기 전날이에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다음날 죽음을 맞이해요. 쿠데타 당해가지고. 근데 죽기 전날이에요. 파세나디 대왕이 그 전에 자신이 굉장히 아끼는 재정관을 음모에 쏘가가지고 그 재정관을 죽이도록 시켰어요. 그 재정관과 32명의 아들들을 한 번에 몰살을 시켰어요. 굉장히 아끼던 재정관이었는데. 그러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안 심란한가요? 굉장히 심란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산책을 이렇게 다니다가 저기 나무를 딱 봤는데 저 나무가 저기 사와띠의 제타와나에 있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나무하고 아주 닮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부처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이 심란한데 부처님을 한 번만 뵈면 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데 너무너무 그리워서 옆에 있던 신하한테 물어봅니다. 부처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 부처님이 지금 어느 쪽에 계신데요.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한 30km 정도 가야 된대요. 그럼 지금부터 가면은 저녁 때쯤 도착할 수 있대요. 가자. 찾아가는 겁니다. 밤이에요. 아난존자를 만났어요. 아난존자한테 인사를 드리고서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기 부처님의 방을 간다꾸띠라 그래요. 향실이라 그러거든요. 5분 향에 향이 난다라는 겁니다. 계향과 정향과 해향과 해탈향과 해탈지견의 향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향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기 계시니까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밖에 가셔가지고 문을 두드리시면 부처님이 신호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파세나디 대왕이 이 왕으로서의 상징들이 있어요. 5가지 상징이 있는데 5가지 상징을 다 벗고 평복 차림으로 부처님한테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옥새까지 다 벗어가지고 재정관한테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 옥새를 가지고 쿠데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 벗고 부처님 앞에 갑니다. 방 앞에서 문을 탁탁탁 두드려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산란해요. 심란한 거죠, 사실은. 산란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아끼는 나의 오른팔을 음모에 걸려서 거의 일가족을 몰살시킨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가 몰살시킨 이 사람도 부처님의 제자예요. 자기 도반이죠. 근데 음모에 걸려가지고 나이가 80세 된 노인이.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 심란한 상태로 문을 탁탁탁 두드립니다. 그리고서 부처님이 들어오라고 신호를 주시니까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딱 무릎을 꿇고 무릎걸음으로 들어가요. 80세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대왕은요. 인도의 16개국 중에 가장 큰 나라 2나라의 대왕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랑 크기가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나게 큰 나라의 대왕인 거예요. 근데 그 대왕이 80세나 돼가지고 무릎걸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한테
최고의 예라고 불리는 예를 갖추는데 그게 뭐냐면요. 원래는 바깥에서 최고의 예를 갖추면 부처님 이러 계시니까 이렇게 세 바퀴를 돌고 발에다가 이마를 딱 맞추는 게 보통 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발등에다 이마를 맞추는 거예요. 입술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최고의 예라고 하는데 최고의 예를 딱 갖추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사자자로 누워 계시는데. 그래 부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은 대국의 왕입니다. 크샤트리아입니다. 나이가 80세나 됐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최고의 예를 갖춥니까? 이때 파세나디 대왕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이때 나오는 건데 이게 마찌마니까의 법탑경이라고 하는 경전으로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자기가 부처님과 다르마와 승가를 존중하는 6가지 이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는 정등각자이시다.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인 승가는 도를 잘 닦는 분들이시다라고 세존에 대해 법답게 추론합니다. 일단 이게 정형구예요. 그리고서 이유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코살라국에 오래 머물면서 수많은 수행자들을 봤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봤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 수행을 시작을 할 때는 청정범행을 닦는데요. 청정하게 고행을 하든 아니면 수행을 하든 청정하게 수행을 한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안락한 곳에 머물면서 5가지 욕망에 물든 삶을 사는 것을 수없이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승가는 부처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승단의 그 누구도 부처님의 제자 중에 그 누구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청정범행을 벌이는 일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승가가 청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이것을 봤을 때 세존께서는 정등각자이시고 법, 담마는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그 다음에 승가는 잘 다스려지고 수행하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추론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왕들은 왕들끼리 싸운대요. 싸우나요 안 싸우나요? 그 다음에 무사들은 무사들끼리 싸운대요. 바라문들은 바라문들끼리 싸운답니다. 그리고 장자들은 장자들끼리 싸우고 어머니는 아들하고 싸우고 아들은 어머니하고 싸우고 아버지는 아들하고 싸우고 아들은 아버지와 싸우고 형제는 형제끼리 싸운대요. 형제는 또 자매와 싸운대요. 친구는 친구끼리 다 싸운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속은 누구하고 만나든 싸울 일들이 넘쳐난대요. 근데 자기가 승가를 봤을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구들끼리 논쟁하는 것조차 본 적이 없대요. 항상 화합하고 정중하고 논쟁하지 않고 물과 우유가 섞인 것처럼 우정어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본답니다. 점검을 우리 한번 해봐야겠어요. 우리 그러고 있나? 혹시 그 지금 몇 년 행복한 절 오셨죠? 7년. 행복한 절 7년 오셨으면 수없는 스님들이 다녀가시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스님들끼리 싸우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막 우리 스님들끼리 막 경멸하는 눈으로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러는 거 보셨어요? 다행이네요. 존칭마저도 항상 존대하시고 웃으시는 것만 봤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준비되면 제가 저희 짠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살아야 존중을 받나 봐요. 이렇게 살아야 부처님이 존중을 받고 담마가 존중을 받고 승가가 존중을 받나 봐요.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도 아주 흥미로워요. 뭐냐면은
자기는 이 공원 저 공원 이 산 저 산으로 산책을 다닌답니다. 근데 다니다 보면은 인도는 수행자가 엄청나게 많죠. 굉장히 다양한 수행자들이 많은데 그 수행자들을 보면 대부분 깡마르고 처참하며 초췌하고 황달에 걸리고 혈관이 툭 튀어나와서 생각하건대 사람들이 다시는 그 수행자를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모습으로 숲에서 머무르고 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스님들을 딱 보면은요. 스님들을 보면 비구들은 항상 미소 짓고 큰일 났네. 항상 미소 짓고 즐겁고 기쁨에 차 있고 감각 기능들이 청정하고 담담하고 차분하고 다른 사람의 시주로 살고 다른 사람의 보시로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슴과 같은 마음으로 머무는 것을 봅니다. 그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이 존자들, 스님들은 그분 세준의 교법에서 연속적으로 고귀한 특별함을 인식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걸 잘 실천하시는구나. 청정범행을 하시는구나. 저렇게 실천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위도 잘 지켜야겠네요. 그렇죠? 제가 감기 걸렸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게? 아니네요. 제가 지금 감기 걸려 보이나요? 아니요. 다행이네요. 네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가 오늘 법치덕치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까지는 빠세나디 대왕 개인의 경험이고 네 번째부터는 오늘 법치덕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빠세나디 대왕은 여러 기록으로 볼 때 그렇게 차분하고 유연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폭군의 기질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저는 관정한 크샤트리아 왕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에 처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사형에 청하고 벌금을 물려야 할 사람은 벌금을 물린대요. 추방해야 할 자는 추방을 한답니다. 그거를 누가 직접 하냐면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법정에 앉아가지고 지금 법정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법정에 앉아 있어서 말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처형당할 수도 있고 벌금을 물 수도 있고 추방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가로막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한대요. 내가 말 끝날 때까지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자꾸 말글을 끊고 들어오는 거예요. 법으로 두려움으로 다스리는데도 그 두려움으로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존이시여, 저는 여기 세존에서 여기서 세존께서 수백 명의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신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 속에서 한 비구도 기침 소리는커녕 숨소리조차 내는 경우가 없대요. 지금까지 단 한 번 봤대요. 단 한 번 봤는데 옆에 있는 비구가 기침을 한 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비구가 빨리 제지하면서 우리 스승께서 법을 설하시는데 조용히 하는 게 맞는 일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고 다시 또 그 고요함이 다스려지는 모습을 봤대요. 창과 칼로도 두려움으로도 되지 않는 게 창과 칼 없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다스려지느냐, 어떻게 이런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봤을 때 부처님은 존중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자기는 추론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인도에 보면은 서로 막 논쟁을 하러 다녀요. 사문들끼리. 왜 그러냐면 논쟁을 해서 명성을 얻어야 공양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공양을 받지 못하면 교단이 유지가 안 돼요.
제자들이 먹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럼 교단에서 떠나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도 공양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서 막 서로 논쟁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사상이 더 훌륭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니까 서로 막 논쟁을 하러 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처님은 엄청난 존경을 받았어요. 거의 인도 내에서는 반칙이었어요. 반칙. 왜냐하면 거의 모든 공양이 그쪽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그럼 나머지 외도들은 공양이 많이 줄었겠죠.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느 마을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서 내가 논쟁에서 이기면 한 번에 자기는 일약세타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평소에 이런 교서를 폈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질문할 거고,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요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끊임없이 연습을 해가지고 부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요, 논쟁을 바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로 간에 예를 취합니다. 예를 취할 때는 누가 봐도 누가 더 명성이 높은지가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려져 있죠. 그러면 더 명성이 높은 사람한테 예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예를 받아주고 함께 예를 취하겠죠. 그럼 예를 먼저 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곁에 앉으면 바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한담을 나눠요. 기분 좋게 한담을 나눕니다. 안부도 묻고 건강도 묻고 여러 가지 한담을 나눠요. 근데 중요한 건 부처님을 딱 뵙고 예를 갖추고 한담을 나누는 동안 이 질문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질문을 잊어버려요. 일단 부처님을 딱 봤을 때 혼한 그 모습에 자기가 날카롭게 세우고 갔었던 자기의 질문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한담을 하는 동안 부처님이 딱 말을 잡으시면 차제로 하시는 설법들이 있거든요. 그 설법을 딱 듣고 나면 한 번 들으면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노스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불심 도문스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이 노스님이 저기 서울대학교 불교 학생회의 지도법사로 가신 적이 있으시대요. 젊을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그 동아리들이 일으켰는데 동아리 전체 회장을 뽑아야 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불교 학생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님을 모셨대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어른을 모셨대요. 그러면 각 동아리에서 회장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님한테 묻고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죠.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한 질문을 가져오겠죠.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고 간 거 들어보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해야겠다 하고 준비해서 올까요, 안 올까요? 근데 흥미로운 게 노스님한테 왔으니까 일단 얘를 갖춰야 안 갖춰요? 그리고서 한담을 나눠야 안 나눠요? 근데 한담을 나누다가 누가 먼저 말을 시작을 하냐면 노스님이 먼저 말을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있겠죠. 질문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대답을 하신대요. 노스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앉아서 대답을 하셨대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뀌어 나가는데 예, 하루 이상 버티는 학생들이 별로 없대요. 한 가지 질문을 하면 하나에 일주일 동안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보면 빠져들어요. 이 논리 다음에 2차제, 2차제 다음에 2차제. 근데 아마 이런 상황일 거예요. 부처님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한 다음 후에 설법을 시작을 하시면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이 사람들도 수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행자들이잖아요. 외도 수행자들이잖아요. 더 빨리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잘 알아듣고 이게 대단한 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논쟁을 하러 온 사람들이
와서 질문조차 못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 모습을 보고 아, 부처님의 교법은 잘 설해진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이 마지막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이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의 내용을 끝내고 잠깐 쉴 건데요. 이시다타와 뿌라나라고 하는 이 파세나디 대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이 부처님의 제가불자입니다. 어느 날 전쟁 때문에 멀리 간 거예요. 전쟁 때문에 갔으면 좋은 데서 잘 수 없죠. 예. 그래서 천막에서 이시다타와 뿌라나와 파세나디 대왕 3명에서 잘 순간이 생겼대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답니다. 먼저 잠든 척. 이시다타와 뿌라나는 명성을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얻었냐면 파세나디 대왕 때문에 얻었어요. 집도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얻었냐면 파세나디 대왕 때문에 얻었어요. 돈도 얻었어요. 파세나디 대왕 때문에.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파세나디 대왕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둘이 뭐 하나 먼저 자는 척하고 봤더니 뭐라고 있냐면 밤 늦게까지 일단 법담을 나눠요. 부처님의 담마에 대해서 법담을 나눈 다음에 법담이 딱 끝나고 잠자는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봤더니 부처님을 향해 가지고 일단 절을 해요. 그리고서 부처님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기 얼굴 있는 쪽으로 발을 두고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들인데 나랑 지금 한 텐트 안에 있는데 부처님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나를 향해서 발을 두고 자는 모습을 딱 보고 아, 사람이나 집단은 칼과 힘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구나. 칼과 힘으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구나. 부처님의 공덕, 덕으로 다스려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6가지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가지가 이 법치하고 덕치하고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칼로 무섭게 해도 법정에서 자기 말 끊는데요. 끊지 말라고 승질을 내도 자기 말 끊는데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단 한 명도 기침 소리조차 내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통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몽둥이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얘기는요. 돌려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끔 갈 때 있죠. 성지순례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스님들이 여기 같이 가신 법우님들 보고 스님들의 수준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아, 저렇게 규칙이 잘 맞고 잘 다스려지는구나. 스님이 훌륭하구나. 아, 쉽게 말하면 시쳇말로 개판이네. 아, 스님이 신도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했구나. 그러면 그 스님 수준도 뻔한 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칼 없이 봉둥이 없이 저 철저하고 냉철한 규칙 없이도 다스려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승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체로 봤을 때도 그런데 이시다타와 뿌라나의 경우를 봤을 때 자기하고 지금 가까이 있어요. 자기로부터 모든 걸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발을 들이밀고 굉장히 서운한 일이에요. 이거 지금. 자기한테 발을 들이밀고 부처님한테 머리를 두고 잠을 잔다. 이거 너무 서운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는 부처님을 존중하니까 아, 부처님이 이렇게 존중을 받는구나 라고 다시 확인하고 기쁜 일이기도 하죠. 덕치, 법치. 파세나디 대왕이 법치로서 다스리고 싶었지만 결국 끝에 보면 자기가 쿠데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들한테요. 그리고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칼이나 몽둥이를 든 적이 없지만 수많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시죠. 덕치, 법치.
2명 이상 모이면 정치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에게, 친구에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덕치든 법치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정치를 잘 하셔야 옆에 있는 스프링팍을 데리고 함께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덕치, 법치 어떤 걸 하실지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실패했네요.